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섯 번째 시간 회사의 인권, 오늘도 오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세계인권선언 구조, 그래서 그 전문과 각 조문을 조금씩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11조 기본권까지, 기본적 권한 권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12조부터 30조까지 세계인권선언 나머지 조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부터 21조까지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항이고요. 그리고 22조부터 27조까지가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조 개인의 사생활, 가족, 주택, 통신에 대해 타인이 함부로 간섭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서도 타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 전화가 왔는데요. 끊고 그냥 들어갈게요. 프라이버시권인데요, 12조가. 이게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프라이버시권이 좀 이렇게 서양보다는 좀 덜 그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뭐 예절이라든가 뭐 유교 문화의 전통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문화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죠. 어쨌든 인권이 개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 때문에 이거하고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하는 지점도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프라이버시권이 최근에 와서는 좀 중요한 그 권리로 많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과학이 진보하면서 그 인터넷도 발전하고 이러면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하고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정보가 유출되는 경향들이 많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는 점점 그 세밀하게 권리의 그 내용들이 좀 다듬어지는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컨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주민등록 제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외국엔 뭐 제가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외국엔 이런 주민등록증 이런 게 잘 이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돼 있지 않다면서요? 그건 아니고 미국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죠. 내가 어떠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굳이 내가 뭐 등록을 한다 이런 건 있지만은 한국같이 뭐 태어나면서부터 번호가 보여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지 않나요? 개인을 식별하는 이런 식의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재적 발상이죠. 그러니까 국민을 통제 수단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익숙하다 보니까는 좀 모르겠는데 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에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팽배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금융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이런 데 하려면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안 하면은 그다음 진도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내 정보를 난 안 알려줄래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다음 단계가 안 나가니까 할 수 없이 알려줘야 된다. 이게 웃기는 좀 과도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해서 좀 들고. 그래서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정보가 요새는 그 재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대 기업들이 국민들의 개인 정보를 취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돼 왔었고 거기에 맞선 어떤 국민들의 저항 이런 것이 좀 진행돼 왔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가 그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이제 바뀌잖아요. 예전에 교수님 처음 만들 때는 그 비닐로 된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 IC 칩이 저장된 주민등록증을 이제 삼성에서 그 독점으로 계약하고 관리할 계획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도 아직 뭐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데 어쨌든 막아서 정보를 그 원래 계획만큼은 집적하지 않고는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해야 될 지적인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이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좀 관대한 뭐 아까 문화적인 이런 것까지 이제 연계돼서 좀 관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앞에 자기 생년월일까지는 뭐 알겠는데 그러니까 뒷번호로 가면은 남자냐 여자냐 그렇죠.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이런 게 다 관리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진짜 웃기는 본인이 시스템이고.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이라는 거를 그 자체만으로 그냥 네, 딱 드러나게 돼 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이번 그 총선 때 그러니까 남녀 구분하는 문제 맞아요. 1번이냐 네.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그 정의당인가 녹색당인가 해서 문제 제기를 맞아요. 하고 그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이렇게 본인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가 아니냐라는 이제 논쟁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도 뭐 그런 식의 그 논쟁은 앞으로 더 좀 많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게 약간은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데는 아직은 부담되는 영역이긴 한데 점점 네. 여기에 대한 그 인식들은 높아질 것 같다.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군 하사관 예. 강한 변희수입니까? 예. 그 양반도 있었고 숙명대 법 받고 그렇죠. 예. 그런 예.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는 점점 진짜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이걸 굳이 그러니까 잊힐 권리 세상에서 난 좀 잊혀질 권리. 잊히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잊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끊임없이 인터넷에 떠들게 하고 예. 엠번방도 예. 마찬가지고 이게 인권의 차원에서는 잊힐 권리고 그 잊힐 권리가 프라이버시의 그 연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버시에서 소화하면 좋겠지만은 소화하지 못한다면 별도의 그 인권 개념을 또 만드는 논쟁 여기도 나와 있는데 논쟁이 이제 개인까지는 조금 그 영역이 확장이 되는데 이렇게 공인들 예컨대 연예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변호사 문제, 예. 성전환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알 권리라고 하는 것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뭐 이런 부분은 진짜 그 좀 세밀하게 그 기준들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제 헌법학 네, 네. 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이제 공적인 이런 공인의 경우에는 사인보다는 좀 프라이버시가 보호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그것도 뭐 그렇죠. 충분히 예. 왜냐면 대중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한계가 어디인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례가 집적이 되면서 공인의 경우에도 뭐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거 시기에 개인의 어떤 과거 전력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든가.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올바른 이 국민을 대변할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 판단의 근거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어디까지 그거를 허용할 건가라는 것은 또 여전히 인권하고 그 충돌되는 지점인 것 같아서 좀 세밀하게 돼야 될 게 있다. 그래서 13조는 거주 이전의 자유입니다.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다. 혹시 뭐 거주 이전의 자유는 그 자본주의에서 예전에 이제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그 비판의 그 항목으로 자주 거론되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거주하고 이전할 수 있는 게 저희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가? 이런 건 한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최근에 이제 이 재개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 거주의 자유, 주거권에 대한 얘기들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이 조항에서 얘기하는 저런 자유가 형식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인 표명은 있지만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 실현되고 보장되는지는 약간은 또 다른 문제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인 것은 중세 그 속박에서 벗어나야 그냥 노동력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노동력을 쓰려면 딴 데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중세 시스템에서는 영주가 놓지 않으면 그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고 도시민이 이제 만들어져 임노동자가 그렇죠. 충족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하고 맞물리는 건 분명하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거주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사실 지금 환자 생활차가 뭐 통계는 뭐 다양한데 한 200에서 500만 정도 되잖아요. 숫자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환자에서 살 수 없다. 다 지상으로 올려가고 하면 그 사실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지상에서의 그 임대료는 환자에서의 임대료와 같은 수준으로 가져가게 하는 거. 이게 뭐 국장 그뭐 자본주의하고 안 어울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최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예. 최전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다. 의지의 문제이죠. 맞습니다. 어쨌든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13조 또 중요한 조항으로 되어 있고 14조는 피난을 구할 권리. 예,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 피난처를 가고 그곳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라고 이제 난민협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예멘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벌써 예멘 때 봤지만 우리나라가 난민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인색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가 진짜 난민이냐를 증명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상당히 배타적인 이런 형식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박해를 피해서 타국에 망명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권의 중요한 그 조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는 한국 말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난민에 대해서 입장이 좀 어때요? 뭐 전통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죠. 물론 최근에 와서 그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닫아걸고는 있지만 여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삼국같이 진짜 예멘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난민으로 인정은 거의 안 되죠. 3명 됐죠. 3명. 그 사태를 벌이고 나서 된 게 3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오히려 그 난민이 들어올 수 있게 무사증 지역으로 이제 그 제주도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고 그렇게 난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봉쇄를 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더 꼭꼭 그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약간 뭐 지탄을 좀 받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우리나라가 너무 좀 배타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뭐 그런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또는 과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이 범죄율이 높다든가 근데 통계상은 내국인 범죄율이 훨씬 높은 것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난민 하면은 얘네들이 왜 오냐 결국은 한국을 결국은 못 견디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편견이 있는데 일단 편견에서 좀 벗어나는 게 그리고 공포를 좀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한 또 그쪽 문화에 대해서 근거 없는 어떤 그 공포를 자극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정치적으로도 좀 활용되고 있는 기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명국 같지 않은 아주 야만적인 처사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15조는 국조를 가질 겁니다. 제가 보면 누구나 국조를 가질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당한 근거 없이 국적을 빼앗기지 않으며 자기 국적을 바꾸거나 다른 국적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정치규약 제24조 3항, 20조 2항에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다른 국적을 가질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출생한 국가의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여기 속인주의라고 되어 네, 있는 속인주의 거예요. 같고요. 예외적은 민속주의다. 대표적인 이제 사회보장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보장은 국민한테 주는 거지 인간한테 주는 게 아닌 걸로 돼 있고 외국인 같으면은 상호주의에서 그 나라에서 한국인한테 인정하는 우리도 외국인한테 인정한다 이런 것인데 돈을 생각하면은 일리는 있는 얘기죠. 왜냐면 국가의 재정 형편이 있는데 외국인한테까지 막 이렇게 허용한다는 게 옳은 처사냐 하는 거는 좀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을 한다는 것은 요 한국에 와 있으면은 이게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간에 한국인은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보장을 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보장해 줘야죠. 근데 이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국적에 대한 권리를 얘기하면서 저기 아마 얘기된 게 아마도 이제 우리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이제 2세를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등록하지 않고 여기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노동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 자녀들 같은 경우 자기 선택의 여지 없이 어쨌든 여기서 출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국적 없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인간적인 어떤 기본적 권리를 완전 처음부터 박탈을 당하고 항상 공포로부터 계속 놓여 있다라는 것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고 인권적이지 않다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이런 부분은 진짜 정리가 좀 돼야 돼요. 속시주의로 해서 한국에서 났으니까 한국이다 이렇게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한국의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주 관련해서 인권 강좌를 할 때 연구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세가 넘었는데 국적을 못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는 미등록 여태까지 살고 있는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직을 할 수도 없고 자격증을 딸 수도 없고 운전면허증 딸 수도 없고 여기 살고 있는데 태어나서 20여 년을 한국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숨겨진 사람처럼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되고 언제든지 이 단속을 두려워해야 되고 이러고 있다라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측면인 것 같아요. 16조는 혼인의 권리입니다. 성년이 된 남녀는 인종, 국적, 종교의 제한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으며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결혼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남녀는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이 부분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일부 다처제 중개혼이 성행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기권한 이유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성년이 된 남녀는이라는 게 이제 전 시대에는 얘기될 수 있는 거겠죠. 뭐 지금은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 꼭 남녀를 중심으로 한 가족 이거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성전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어떤 식의 성별로 구분할 건가 이런 것도 있어서 혹시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다처제는 과연 나쁜 것이냐 싶은 저쪽에서 그걸 했던 것은 문화적인 문제? 문화의 문제도 있지만은 처들을 오래 살린다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돈 많은 남자가
낳은 여성들을 먹여 살린다는 차원에서는 또 괜찮은 제도이고, 역사적으로는 사실 그 군고혼을 할 때 뭐 다우다처이죠. 그러니까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다, 이런 게 인류의 역사일 텐데, 그러니까 일부일처제도 하나의 제도의 일부이죠. 서구에서 발전해. 그거는 이제 그 당시의 생존에 대한 위협과 이런 속에서 이제 만들어졌던 문화와 이런 것이 이제 결과로 일부다치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가 일정하게 해소되면 어느 게 보다 인간적이냐, 그 일부다처제에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선택권이 얼마만큼 부여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봐가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부 다처만 나와서 그런데 일처 다부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혼인의 형태는 뭐 굉장히 다양하다. 다양한 거의 혼인의 형태를 일부 일처로 고정돼서 해서 안 돼요. 어쨌든 그런 그 요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시대적 변화 흐름이 이제 있으면서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 그거에 기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정도. 예. 그거는 뭐 이 당시에는 그 혼인은 남녀만 가능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뭐 남자 남자, 여자 뭐 다양한 형태의 혼인이 한국은 안 되어 있지만 되는 추세이죠. 미국도 많은 주에서 그 동성 결혼에 대해서 합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17조는 재산권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자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가족 구성원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권을 이끌어냈다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기권을 이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재산권이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논쟁을 거쳐서 결국에는 규약으로 만들어지는 사회권 규약이나 자유권 규약에서는 이 재산권 자체가 빠지게 되는 결과를 좀 갖고 있으면서, 혹자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이후에 그 조약으로 구체화되는 세계인권선언이 이 부분을 뺐다는 거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인권의 목록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것에는 합의가 이렇게 규약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근대와 현대를 거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목록을 이제 신체 자유와 재산권.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권이랑 굉장히 중요한 권리인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또 자본주의적인 권리라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뭐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냐 하면 뭐 모르겠는데, 뭐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들은 뭐 다 공산주의 해가지고 그 사회주의의 이념각이 관료잖아요. 관료 국가를이니까 사회주의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 뭐 잘 모르겠죠. 사회주의 국가는 아마 그 저기 원시 공산 사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거, 자기 재산을 모두 팔고 교회 갖다 놓으면 교회에서 그냥 있는 놈 없는 놈 같이 먹고 살고, 요게 이제 원시 공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념을 생각하면은 소유권 없이 그냥 가치들을 먹고 산다는 게 이런 시스템이 오히려 친인권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재산권이 나중에 문제 있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전히 뭐 이 재산권은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조항인 것 같아요. 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뭐 전통적으로 근대 인권에서부터 핵심적인 게 이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이겠죠, 그죠? 그래서 뭐 지금 그 양심 병역 거부가 나오는데요. 양심 병역 거부 같은 경우는 뭐 논의는 당연히 그건 인정돼야 된다라는 추세가 됐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규정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특정 종교 의식했던 거 이런 것이 이제 예전에 사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서 뭐 근데 또 역으로는 이제 왜 그 학교를 갔냐 본인 선택해서 이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원해서 가지도 않겠지. 부모님이 그렇죠.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모태 신앙은 어떻게 봐야 되는 이거 종교의 자유의 침해 아닌가요? 종교의 침해. 그렇죠. 네. 교수님은 저희 카톨릭이시죠? 아, 전 늙어서. 그래서 양심적 편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추세는 뭐 2배, 예. 아니면 1배 반. 한 배 반이 국제적인 근데 건 거죠? 실은 양심적 병역 거부할 때 그 일 자체가 굉장히 험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주로 가는 곳이 그래서 배정되는 데가 이제 교도소라든가 좀 이렇게 근무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 배정이 되죠. 그런 곳에서 굳이 뭐 2배, 1.5배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지는 사실 좀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 헌법 위반 얘기할 때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 헌법 위반을 얘기할 때 헌법의 정신을 어기는 경우는 너무나 당연한데 헌법의 정신을 어기진 않으면서도 이 소위 양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다면 그것도 이제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과연 1.5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지금 논의는 2배로 지금 네. 모아지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좀 너무 과도하다라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도 국제에서 국제적인 권고는 1.5배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해야 형평성에 좀 맞는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게 좀 과도하게 좀 흘러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종교의 자유 얘기하니까 요새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확 떴던 게 그 울산대도 옆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실천지 이걸 종교의 자유로 봐야 되느냐 라는 문제도 있는데 이게 얘기하기가 되게 좀 불편한 얘기이긴 하죠. 뭐가 이단이냐. 우리 저기 학생들 중에도 신천지가 꽤 있다고 얘기를. 네, 그렇죠. 지금 수강생 중에도 있을 텐데. 있을 수 있죠. 이단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류 종교에서 자기들하고 얘기를 달리하는 기본적으로 이단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이단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이단이 설파하는 게 법질서를 어긴다면 그건 이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 종교는 자살을 추구한다든가 뭐 살인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될 텐데 신천지가 우리 그냥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살래라고 했을 때는 그건 법상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보면은 뭐 돈을 갖다 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이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게 큰 어떤 것들을 보면 어쨌든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심의 자유를 우리가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제어할 수는 없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현 사회를 유지하는 법질서를 과도하게 위태롭게 만든다든가 그것을 현격하게 이제 넘어설 경우에 거기에 따른 죄를 부과하면 될 문제지 그것을 사회적 기준을 별도로 법률이 아닌 이런 걸로 해서 그걸 탄압하거나 혹은 그런 목적으로 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 자유가 있어야죠. 그죠? 당연히. 이게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헤이트 스피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항상 부딪히는 게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인지 라는 논쟁이 막 붙잖아요. 그래서 뭐 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도 혐오 표현을 해놓고 당사자가 이것도 표현의 자유인데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아까 요 앞에 얘기했던 현행 법 체계를 위배하는가의 문제로 제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혐오 표현 금지법 같은 경우가 외국에는 많이 도입돼 있고 한국도 이제 그걸 도입하려다가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보수 정치권에 의해서 좀 제동이 걸리고 있는데, 저는 그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인권 선언 나중에 29조 3조 가면서 이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내 인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권의 그 원칙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표현의 자유의 그 정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했을 때 그런 부분으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이제 존엄이라는 책인데, 존엄이라는 책에 보면 존엄은 내가 존엄하게 사는 게 이제 포인트고, 남이 존엄하게 살지 못하게 내가 만든다면 그건 내 존엄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존엄을 깨는 것은 내 존엄을 스스로의 깨는 존엄을 스스로. 깨는 거다. 그러니까 혐오 표현 자체가 남의 존엄을 깨는 것이고, 그거는 발화자 자신이 자기 존엄을 깨는 것이다. 때문에 혐오 표현은 이 표현의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진짜 나쁜 짓이죠. 그렇죠. 네. 치탄받아야 되는 짓인데, 이게 이제 쉽게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혐오 표현이냐 아니냐라고 구분 짓는 것부터가 논쟁거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일부 정당에서 계속 우한 폐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WHO에서 그거는 지역에 대한 그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표현이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를 국제사회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우한 폐렴을 주장하는 일부 그래서 진영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유인데 아무리 정치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그 인권 침해적 발언이 혐오 표현이다라는 좀 낙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 공포를 막 자극해서 그런 식의 이제 분리해내는, 배제시켜내는 걸로 동원이 되니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달이었나요? 그 일본의 가와사키시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하는 조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울산도 국가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면 조례를 통해서 인권조례의 그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행정벌로 그거를 혐오 표현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행정조치를 하고 그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그 사실, 그 행위로 처벌을 하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적극적인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이제 소위 그걸 형벌로 가면 이제 주행법정주의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질서로 가했을 때 논란은 있겠지만 일단은 시도하려니까 논란이죠. 그래서 일본의 사례가 아주 시사관계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울산도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 표현을 하는 게 정당한 것처럼 좀 흐르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시대를 살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표현의 자유는 19조에 담겨 있고 20조는 집회 결사의 자유입니다. 네,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집회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프랑스 때부터 계속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이런 부분은 아주 핵심적인 권리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인권의 시작을 처음부터 그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여기에서 이제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게 역사였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몇몇 지역에서 그동안 집회를 못하게 했던 게 이제 헌법 불합치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에 그 20대 국회 마지막에 올라간 게 이 조항이 또 그 계약되는 쪽에 계약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이 저 결정, 그러니까 저런 데서는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는 헌재의 어떤 판결의 요지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곳에서 집회를 할 때는 단서 조건을 걸어서 요럴 때만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대규모 집회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규모 집회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그래서 오히려 불법 집회를 판단의 권한을 경찰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헌재가 처음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던 그 정신하고 아주 유배되는 형태로 지시법이 지금 계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21대 국회에서는 좀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 선언에서 얘기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게 법 개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옛날 이계 선생님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이 선생님이 서구의 경우에는 이런 간격을 둬야 됐던 게 관공서, 청사관것이 그냥 시내에 있으니까 네. 시내에 건물 하나 딸랑 있는데 건물 하나 딸랑 있을 때 그냥 그 앞에서 하면은 너무 소위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는 게 맞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도심에 있잖아요. 국회의사당이 있으면은 이만큼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저기서 그냥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떠들어도 저기 그렇죠. 그런 글을 모든 게 그렇죠. 청와대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에서의 이런 취지를 그냥 수입해 온 게 한국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수입했다.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경찰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또 일부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를 봐라. 폴리스 라인을 넘어오면 그 엄격하게 그 법 적용을 하는데 한국은 좀 봐주면 너무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냐, 집회의 자유를 탄압한다 하지만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더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우리나라 그 집시법 자체가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한다기보다는 이게 뭐 운영 자체도 허가제로 자꾸 운영해 왔잖아요. 요즘. 그래서 집시법을 운영하는 그 운영의 의도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집시법을 둘러싼 그 나머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 하나 조항 가지고 폴리스 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하냐 마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닐까. 하나는 문화적으로 우리는 사실 경찰이 굉장히 친한 느낌이 있어요. 시민들하고. 네. 미국은 뭐 완전히 경찰하면 저 병원의 대상이고 뭐 그런 문화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을 넘었다고 해서 죽일 죄가 되는 건 아니고 경찰도 얘네 넘겠지 하는 생각을 그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역시 이 문화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폴리스 라인을 넘었을 때 엄벌하는데 한국은 왜 안 그러냐 하는 뭐 곧장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인권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시내에서 뭐 노동자들 파업에서 나온다든가 그 시내에서 집회를 해서 차가 밀린다든가 이럴 때 이제 그게 인권으로 바라보지 않고 저희 집단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런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아야 할 의무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나 결사 때문에 일반 시민이 좀 불편할 수 있을 텐데 그건 시스템이니까 니네가 참아라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 같아요. 21조가 이제 시민 정책 권리의 마지막 조항인데요. 참정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서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의 공직을 맡을 권리가 있다 해서 이제 참정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선거 시기에서 또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네, 이제 투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인권의 역사를 보면은 여성 참정권을 해서 진짜 아까 뭐 구즈 얘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구즈가 참정권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고 또 서프로제트라는 영화를 보면 잘 나타나있지만 거기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전 여성의 참정권을 찾아가는 얘기들. 우리는 원래부터죠. 18세. 네, 18세.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18세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세상이 꽤 바뀐다는 얘기인데,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그럼 18세까지는 투표 못하면은 저기 연세 많으신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18년은 투표를 하지 않아야 된다니까 뭘 공평하게. 공평하게. 그래서 이게 위험한 발언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요 참정권의 역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정부 수립 이후에 모든 사람한테 갑자기 다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이 투쟁의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축적돼 있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좀 가볍게 보는 경향도 좀 있긴 한데 좀 이식된 민주주의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그 우리를 대변해서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인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나를 대표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그 국회 의석수를 그대로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18세 선거권하고 이제 똑같이 약간 뭐 반쪽짜리긴 하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 그래서 실제 거대 양당이 좀 국민의 의사를 본인들이 다 지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대변하는 듯이 움직여 왔다면 이게 국민의 의사가 직접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상당한 진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되게 이게 좀 왜곡돼가지고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의 해석이라는 게 결국은 법의 정신을 해석을 하는 것인데 법의 정신은 거대 양당은 빼고 군소정당을 집어넣겠다는 게 법의 정신인데 그렇죠. 거대 양당에서 뭐 저기 소위 새끼친 뭐 이상한 정당들을 선관위가 용납을 한다면 이거는 실은 선관위가 법 해석을 잘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이게 나중에도 문제는 되겠죠. 누군가 이제 소송을 걸면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거대 양당이 그런 식의 그 변칙을 써서는 안 됐다는 것이고 그 변칙을 소용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투표 얘기를 하면은 잡혀가겠지만은 어쨌든 그 거대 양당이 투표하는 것은 옳은 시민의 태도는 아니에요. 시민은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해줄 게 시민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사실은 그 국민들의 의사가 그 국회라고 하는 공간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 적절한 어떤 이런 그 제도들이 도입이 돼서 실제 투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좀 그동안 많이 왜곡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좀 이런 참정권이 그냥 당연하게 그 비밀 투표 예전에 우리 뭐 몇 가지 직접 투표 이런 것을 외울 게 아니고 참정권의 기본적인 취지가 뭔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참정권을 얻기 위한 자국의 어떤 노력과 이런 역사가 이 쌓여지면서 사실 그 소중함을 어떻게 제도로 이 안착시킬 건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왜곡들도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도 있는 거고 직접 민주주의 요청은 그 떡볶이죠. 그래서 떡볶이를 저는 뭐 제일 권하고 싶고 떡볶이가 안 되면은 대표로 어떻게 뽑을 것인가인데 지금 법에서는
25이 안 되면은 국회의원 못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웃긴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출마 나이 제한은 어떻게 보세요? 마- 40살인데. 아,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렇죠. 네. 젊은이가 하면 안 네, 되나? 젊은이가 지금 온 세계가 젊은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그 득세하는 맞아요. 예.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은 젊은이가 소위 정권을 잡아야 세상은 바뀐다. 그러니까. 노인네가 정권을 계속 잡고 있으면 뭐 그렇죠. 계속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막을 게 아니고 선거권을 줄 때 선거권 피선거권이 공평하게 보장이 되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그렇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그 좀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교수님은 출마 안 하시잖아요. 예, 참정권 그러니까 21조까지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사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항은 22조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